아홉 번째 질문은 드디어 전공 영역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한문 임용은 해석 실력이 뒷받침되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게 자반 작성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문의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캐치해서 해석하고 답안에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번역해내는 능력이 핵심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평가 기준도 굉장히 애매하고 어떤 답안지를 좋은 답안지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좀 많아서 저 역시도 답안 작성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끝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해석을 완벽하게 해서 직역 위주의 글을 쓸 것이냐, 내용보다는 형식을 갖추고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어서 완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초수인 제 입장에서는 해석 능력도 부족한 데다가 글을 쓰는 능력도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후자의 방법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따라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잘 드러나게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해석 실력을 우선으로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맞추어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출문제 분석 방법입니다. 모든 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2014년부터 객관식이 사라지고 서답형, 서술형, 논술형 시험으로 바뀌었고 또 2020학년도부터는 논술형도 사라지고 서답형과 서술형 두 부류의 문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목적은 문제를 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유형을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 출제 범위를 근거로 기출문제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고 어떤 작품이 나왔으며 기출문제 중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자주 등장하는 작가와 작품의 시대 정도까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1, 2월에 원주용 선생님의 직강에서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임용고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가 몇 문제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답을 찾는 연습,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혼자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조금 미뤄뒀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해석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해석 실력이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에 2번씩 각자 기출문제를 풀고 친구랑 함께 전화로 답을 비교해보고 다른 답안을 논의해보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어요. 임용고시라는 이 시험이 답안지가 따로 제공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안을 모르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어떤 답안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요. 또한 어렵거나 애매모호한 문제는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답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20년도에서 14년도까지의 문제를 모두 다 보고 제 나름대로 답안을 작성했었어요. 7월부터는 기출문제 답안 작성 밴드 스터디를 진행해서 기출문제를 다시 봤습니다. 처음 공부했을 때 분명 답안을 작성했던 문제인데도 다시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많아서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꼼꼼히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답안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했고 처음 작성했던 답안지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해석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때는 14년도까지의 서술형 문제를 모두 다 보고 시간적 여유가 되어서 09학년도부터 13학년도 2차 논술 시험 문제까지 봤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본다기보다는 좀 작품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9월까지 2회독이 끝났고 10월부터는 혼자서 3회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봤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어려웠던 문제, 까다로운 문제들은 더 자세하게 봤고 A4 용지에 항목별로 연도별 문제 유형과 작품을 쭉 적었습니다. 이 A4 용지는 제가 공부할 때마다 항상 받고 시험 며칠 전까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와 작품이 출제되었고 앞으로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까지 생각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문제 중에 무엇을 찾아 쓰시오 라는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한자를 그대로 찾아서 한자로 써야 하고
무엇을 찾아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문장을 해석해서 한글로 써야 됩니다. 이것도 강의에서도 알려준 부분이지만 저도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논어맹자 공부 방법입니다. 정명주 선생님께서 임용시험은 논어와 맹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논어와 맹자는 한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고 중요도로 따지면 별 1억 개입니다. 산문에 논어와 맹자의 문장이 인용되는 작품도 많기 때문에 논어와 맹자를 모르면 산문 내용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또한 저는 논어와 맹자를 통해서 한문의 기본 실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논어맹자를 보게 된 거는 3학년 10월부터예요. 맨 처음엔 굉장히 막막했어요. 집주를 보면서 이 많은 내용, 500페이지, 600페이지의 많은 내용을 다 할 자신이 없어서 친구와 함께 짝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논어 집주부터 시작을 했고 범위를 정해서 서로 공부를 하고 만나서 대문만 해석하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 토의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맹자 집주도 마찬가지로 공부해서 3학년 말까지 1회독을 끝냈습니다. 이때는 처음 보는 터라서 주석은 건너뛰고 대충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도만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이 내용이 왜 이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임용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혼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3학년 때 봤던 내용이 당연히 기억에 날 리가 없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석 실력을 길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산문들보다도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으로 논어와 맹자에 치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매일 논어 2시간, 맹자 2시간씩 총 4시간을 경서에만 투자했습니다. 집주는 한글 해석이 달려있어서 자꾸 제가 해석본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실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이 보내주신 주석까지 포함된 원문 파일을 인쇄해서 하나하나 밑줄을 쳐가면서 해석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이때 제가 최대한 해석을 해보고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부분만 집주를 참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논어는 생략된 내용도 많은데다가 특이한 뜻을 가진 한자도 많아서 해석하기 굉장히 난감했고 맹자도 내용도 많고 문장도 길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집주를 좀 참고해서 어려운 부분은 표시를 해두고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점점 해석이 조금 되었던 것 같아요. 2회독을 인쇄본으로 끝내고 3회독부터는 이제 아이패드에 원문을 옮겨서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내용을 몰라도 꾸준하게 반복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 다시 봐도 새로운 내용이 많았지만 집주를 참고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문장도 다시 곱씹어보니 숨은 뜻을 찾을 수 있었고 해석도 점점 잘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민해 봤었어요. 논어와 맹자는 시험 전날까지 시간은 하루에 45분씩 정도로 줄였지만 계속 꾸준히 봐서 총 7회독 정도를 했어요. 하지만 7회독이 절대 맞는 수가 아닙니다. 다시 봐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게 경서예요. 따라서 한문교육과 입학했을 때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뒀다면 조금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과교육론 공부 방법입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한문은 제가 생각하기엔 유독 교과교육론 문제가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전공 80점 중에서 22점에서 25점 정도가 교과교육론 문제면 아마 그 중요성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이 영역은 그냥 외우면 점수를 얻어가는 부분이라서 무조건 암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도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한문 1 내용만 보고 나머지는 간과해서 크게 피봤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유독 교과교육론 문제가 까다롭게 나와서 평가 부분, 중학교 한문 영역까지 출제가 되어서 다른 영역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평가 부분이 설마 나오겠어 하다가 뒤통수 맞았습니다. 꼭 모든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9월 이전까지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찾아보는 식으로만 공부를 했고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본격적인 암기는 9월 중순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학교 수업으로 듣긴 했지만 기억이 다 사라져서 처음부터 교육과정 해설서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정리했고 암기카드에 나중에 적고 그것만 봤습니다. 내용체계표, 성취기준 해설에 나와 있는 용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은 정말 수도 없이 스터디까지 하면서 반복했어요. 친구와 물어보면서. 그래도 잘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시험 보기 전까지 반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봐뒀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영역을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영역에서 다른 영역이 2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꼭 표시해 두세요. 시간이 나신다면 고등학교 한문 2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봤다가 또 언제 시험 나올지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한문 1, 2 모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 정도만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산문 공부 방법입니다. 산문 영역의 공부 방법에도 양과 질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양과 질 중에서 질을 택했어요. 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한문 작품을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보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대신 조금 보더라도 꼼꼼하게 봐서 해석 실력을 길러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작품이 나와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월까지는 논어 맹자에만 집중을 했었고 본격적인 산문 공부는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자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문장이 전혀 해석이 안 됐고 심지어 어려운 한자가 없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한자를 심지어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됐다면 한자를 알지 못했더라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했던 작품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래서 초반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한 작품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장에서 무조건 서술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술어를 찾고 다음에는 주어를 찾고 수식어구를 찾고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파악했어요. 이 단계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단락별로 끊어서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문장 부호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만 되어 있고 그래서 스스로 글을 단락별로 끊어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해석 실력을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길러 나갔어요. 초반에는 하루에 조선시대 산문 읽기 글 2-3개 정도만 공부했고 모르는 한자나 단어는 노트에 바로 적어서 복습했습니다. 같은 한자라도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그냥 다 적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제 노트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따지면 몇 천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산문 공부를 혼자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석 실력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시간이 조금 단축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제서야 조금 다양한 산문을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쯤에 온라인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하루에 한 작품씩 선정해서 밴드에 올리고 각자 문단을 나누고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한 뒤에 주제까지 적어보는 스터디 하나를 진행했고 조선시대 산문 읽기를 원문 파일로 일주일 동안 분량을 정해서 스스로 공부했고 문제까지 만들어서 올리는 스터디를 하나 더 진행했습니다. 특히 문제를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임용고시의 출제자가 되어서 답안의 키워드를 찾는 연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1일 1독 스터디는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해서 아마 100개에 가까운 작품을 봤던 것 같고 산문 스터디도 조선시대 산문 읽기를 끝내고 10월까지 조선의 산문을 읽다의 내용을 끝냈습니다. 스터디가 종료되고 나서부터는 혼자서 스터디했던 작품들을 쭉 복습했습니다. 특히 1일 1독 스터디에서 다뤘던 작품들에서 꽤 괜찮은 작품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해석하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한문 작품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저 혼자만 공부했다면 놓쳤을 어떤 해석을 스터디원들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다른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스터디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산문을 공부할 때는 이제 한국 고전 번역 DB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조선시대의 산문과 한시 중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번역본이 제공되는 작품도 많습니다. 물론 번역본이 없는 작품도 많지만 어려운 산문이 나오면 항상 제목과 작가를 검색해서 전문 번역가들의 번역본을 참고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단순 직역뿐 아니라 의역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한문체 문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서 해석 실력을 키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산문 같은 경우는 고문진보 후집, 성백교 집주, 전통문화 연구회 책만 참고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고문진보에 실려있는 글이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내용이 좀 많아서 당송팔대가의 문장만 봤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집주를 참고했었고 막바지에는 원문 파일을 통해서 스스로 문장을 끊어 읽어보고 단락별로 내용 정리와 주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고문진보 글이 나오지 않았지만 고문진보의 글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문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 작품이 많으면 2시간 넘게도 걸렸고 공부를 하다가 정말 포기하고 싶어진 적이 많아서 그냥 한글로 된 해석본을 읽었습니다. 해석본을 읽고 다시 한문 문장을 보면서 쉽네 라고만 생각하고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간 제 한문 실력이 그대로일 것 같아서 큰맘 먹고 해석본을 멀리했습니다. 정말 최대한 혼자 해석해보고 안 되는 부분을 해석본으로 추가했어요. 이 과정이 제 스스로 한문 실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반드시 꼭 해석본을 멀리하시고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5번째로 한시 공부 방법입니다. 한시 영역은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고 이번 시험에서도 한시 영역에서 점수가 거의 깎였어요. 최근 조선시대 한시 상을 알라딘 이북으로 구매해서 필기하면서 매일 5개씩 공부를 했었고 2조 시대 서사시 그것도 초반 부분만 공부한 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인강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한시는 산문과 또 해석 방법이 다르고 또 사용하는 단어도 조금 달라서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다른 노트에 적어두고 복습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은 익혔지만 사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시에서 파악해야 할 것은 화자의 상황이나 처지, 현재 상황에서의 갈등 해결 방법, 가리키는 대상 찾기 정도인 것 같아요. 따라서 한시를 읽으시면서 화자가 누구인지,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시어의 의미는 어떠한지 이 정도만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로 소설 공부 방법입니다. 소설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조금 풀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지문의 길이도 긴데다가 어휘도 어려워서 자칫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쯤에 도서관에서 한문 소설을 한글로 번역한 책을 많이 빌려서 읽었어요. 이번 시험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김영감호가 출제되었었는데 다행히 한글로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서 내용 파악을 조금 빨리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금오신화, 최척전, 운영전, 영생전 등 유명한 작품들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한문 소설을 시간 나실 때 한글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만 알고 있어도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모르는 소설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해석을 해야겠죠. 하지만 다행히 소설은 산문과 다르게 처음 내용만 잘 잡으면 좀 뒤에 부분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은 조금 쉽습니다. 특히 소설에서는 밑줄 친 부분의 이유,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것 등을 많이 물어보니까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고 저도 역시 많이 고민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답안 작성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히 해석해서 키워드를 확실히 적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도저히 내용이랑 형식을 다 갖춘 답안지를 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석 실력을 길러서 어느 정도 정확히 해석해서 내용이 충만한 답안지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적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1차 답안 복기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한문학사 공부를 따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 커리큘럼에 한문학사 강의가 있어서 들었어요.
그리고 A4 용지 4장 정도로 복습하면서 그냥 한번 쭉 정리하고 읽어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예전과 같이 한문학사를 막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사라져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강의에서 다룬다면 한 번쯤 공부하시면서 시대별 작품의 특징이라든지 작가의 특징들을 한 번씩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점점 더 더워지기 시작할 때쯤 슬럼프가 저는 굉장히 심하게 찾아왔어요.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하루는 해석도 너무 안 되고